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직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행연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값 오른다고 수도 옮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부동산 얘기입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요, 오늘 서울 소재 아파트 28년 동안의 집값 변화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이 총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가 8.4억 원에서 12.9억 원이 되어 약 4.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료들이 청와대, 차관과 대통령, 국민을 계속 속이고 여러분 언론을 다 속여온 겁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이제 팔을 제대로 걷어붙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가장 높았다. 특히 25평 기준으로는 3년 동안 5억 가까이 올랐다. 이게 지금 경실련 발표입니다. 거의 뭐 집이 새로 한 채 생긴 격이나 마찬가지죠. 경실련이 이렇게 분석한 근거는 일단 강남 4구에 있는 18개 단지, 일단 집값을 네이버나 KB자산에 올라온 그 금액으로 일단 비교를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비강남 지역 16개 단지도 같은 해서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 전 가장 흡사하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뭐 정부는 또 다른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실련이 한 통계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30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정말 부동산 대책을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사과할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실패한 주역이 뭐냐면 바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당시에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썼죠.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라는 책까지 썼는데 자, 이 정부 들어와서 똑같은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실패를 하면요.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어쩌면 다른 길을 찾든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똑같은 실패를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그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는 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즉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런 어떤 지금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하더라도 22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경실련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또 집값도 이렇게 가장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재분 교수님, 저하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다른 건 MB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집값. 이때는 하락을 했고 여기 좀 자세히 좀 비춰주실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물론 금액은 문재인 정부 때가 지금 현재가 뭐 5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여기 노무현 정부 때는 94% 증가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이 집값 잡기는 일단 수치로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실패네요. 그 경실련이 지금 조사한 내용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금 수치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실련의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초창기 정권 초기하고 정권 말기에 25평 아파트 한 채의 가격만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즉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평수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 이 하나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다는 점. 또 하나, 이게 강남 4구에 18개 단지하고 비강남에 16개 단지. 그럼 강남 4구 훨씬 더 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 과정에 있어서 강남 쪽에 표본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이라는 얘기. 또 하나, 시세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KB 부동산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실제 거래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된다. 즉, 이 조사 방법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 조사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체 서울을 다 통계로 내면 또 다른 조사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혜철 변호사님, 이게 경실련이 또 어떤 분석 자료까지 나왔냐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절대 비교로 100배가 커졌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강남 집값이 28년 동안 100배가 증가했다. 이거 좀 곱씹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영삼 정부 때 강남 비강남 격차가 900만 원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9억이니까 이 100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온전히 묻는다 하면 억울할 겁니다. 그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김영삼 정부 끝나고요. DJ 정부 말기, 김대중 정부 말기로 보면 강남과 비강남의 이 아파트값 격차가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900만 원대였는데 2억 2천만 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가면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3억 1천만 원 이상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는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격차가 오히려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이 되거든요.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다른 해외 경기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박근혜 정부 때 2억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이 전 정부와 대비해서 3억 1천만 원이 또 더 늘어나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역대 모든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강남, 비강남의 격차 커지는 게 두 정부 다 모두 비슷하게 3억 1천만 원대로 가장 많이 격차가 벌어진 정부인 거는 이 경실련 자료를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지만 모두 부동산과 특히 강남 집값 잡겠다는 걸 정권의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 목표인 부동산과 강남 집값이 다른 정부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들의 어떤 정권 초기 세팅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실패를 노무현 정부에서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집을 부려서 똑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중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 실수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정책을 다시 펼치다가 똑같은 결과를 봤다는 건 이건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인사를 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저는 대국민 사과까지도 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뭐 있겠지만요. 무주택자에 비해서 자산을 무려 7억 더 벌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보면 15억, 16억의 재산이 드는데 아파트를 갖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았거나 월세로 살았거나 3억에서 한 4억의 월세, 전세, 이자 부담을 해서 자산 격차가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격차가 생깁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1억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7.5배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정 변호사, 경실련이 꽤 조금 전에 있었던 공방이었는데 이번에도 50%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올랐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제 상승률은 14.2% 불과하다. 근거는 공개할 수 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꼬집어서 아니 근거도 공개 못하는데 어떻게 14.2%라고 하냐. 대책은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근데 꼬집고 우리가 있거든요. 경실련의 주장을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통합당이 저는 주장을 했다 한다면 정권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경실련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실련의 주장은 그런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통계를 뽑는 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경실련의 경우에 지금 보면은 34개 단지 8만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해서 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14.2%에 불과하고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한 근거를 제시한 경실련의 주장이 맞다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이 부동산 문제를 저렇게 안이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진실된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실련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교통부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걸 같이 해 나가야지 저렇게 덮거나 저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실련이 오늘 조목조목 그러니까 얼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25평 기준으로 집값이 5억 가까이 올랐고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하나하나 내놨습니다. 이렇게 경실련이 자료를 근거로 수치를 근거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는데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 대신 이분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 오늘 경실련 발표와 또 공교롭게 부동산 급등은 이번 정부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추 장관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뭐 당군 할아버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과거 토건 세력 탓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일단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시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신 이야기를 보면 경제학 서적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제압됐으니까 이제 나의 목표는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저는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이 과거 토건 세력 탓이다? 그럼 이 정권에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분들 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과거 토건 세력들입니까? 그럼 이 이득을 누린 사람들 다 토건 세력이에요? 그럼 먼저 자신의 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당신들 부동산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자꾸 법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장관의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도 없이 이렇게 거둔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관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본인의 임무를 좀 충실히 해 주시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급등은 현 정부 탓이 아니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본인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체평론가 아닙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추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되는 그 시점에 저렇게 공교롭게 환하게 웃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거든요. 저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본인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순간에 저렇게 활짝 웃는다는 건 일부러 웃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과연 이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자신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래봐야 별 수 없겠다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무시하는 건데 야당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전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보면 40%가 넘었어요. 물론 의석수로 따지면 이번에 굉장히 의석이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국민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은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4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한다? 결국 나머지 절반 가까운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오만한 미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만한 웃음이라고 평가해야겠네요. 미소에는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적어도 본인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대체 나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야당이 탄핵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격렬한 반대를 일삼게 만든 것일까? 최소한 신중하고 송구한 표정을 짓는 게 우리가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태도일 텐데 저런 모습은 오히려 협치라던가 앞으로 야당과의 어떤 대화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끝까지 내 갈 길만 가겠다. 나를 지지하는 나머지 절반만 보고 그 진영 논리 안에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요. 이 탄핵 발의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뒷말 나온 게 또 하나 있어요. 최 교수님.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뒤에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뭐 이것까지는 뭐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처가 문서를 읽었다. 이것도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추측컨대 뭐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카메라들이 뭐 계속 이제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뭘 보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이 그것까지 뭐 계산해서 본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관련된 입장에서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보지 못해서 봤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시간이 나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안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걸 문제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보라고 또는 사진 찍으라고 일부러 봤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연결시키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러면서도 본인 SNS를 통해서 글쎄 웃는 화면도 포착이 되고 윤 총장 문서 읽는 관련이고 보이고 그런데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해서 오늘 탄핵 소추가 발의됐다.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에요. 5선이나 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누구보다 잘 알죠. 자,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무릎에다가 수건을 재매고 나온 장면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맞아요. 자신이 옛날에 뭐 무릎을 꿇고 하도 108배를 많이 해서 되도록 이제 이 무릎이 조여지지 않다 해서 그거를 사진 기자들한테 찍히도록 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제 보시면 지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전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뒤에 지금 사진 기자들이 찍는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5선이나 국회의원 했는데 뻔히 거기 윤석열 총장 문서 그게 왜 급한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탄핵안에 올라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 그 처가와 관련된 문서를 자기 휴대폰으로 버젓이 보고 있다? 뒤에서 카메라에서 다 찍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정치 기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쩌면 보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신의 할 일과 더군다나 인권 수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할 일이 그냥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태에서 법무부가 한마디의 지금 이야기도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부 장관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뭐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안 썼다라는 뭐 지적도 해주셨는데 뭐 일단 카메라에 포착될 때는 그랬는데 다음 화면 다른 사진을 보면 또 마스크를 쓴 모습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차분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부동산 얘기 현 정부의 탓이 아니다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이어서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민심 현장 목소리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지하는 편이었어요. 지지자였는데 부동산 대책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그거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글쎄요. 한 2억 5, 6천이었는데 그게 3억으로 올라가고 3억 3천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 하나도 없어. 부동산 민심 좀 심상치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어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바로 집값 얘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도 이른바 천도론을 꺼냈는데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도의 법적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 좀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가 가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야당도 극렬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 변호사님 네. 이게 문제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건데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만 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꺼내든 게 다분히 정치적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수도를 어디로 정하는 거냐 자체가 국민의 이제 의사가 일치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종시로 다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적어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다. 예. 따라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갈 수는 없다. 이래서 못 갔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못 간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법적 판단도 뭐 바뀔 수 있다. 뭐 여야 합의 특별법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도 뭐 편리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굉장히 우리 법적 안정성을 가볍게 보는 그런 그 생각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저런 식으로 법을 그야말로 통치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죠. 국민들이 그럼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그러면 옮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저렇게 정치인들 일부가 모여서 한다는 건 또다시 헌법이 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부동산 문제 돌리려고 꺼낸 주제고 김현미 장관 경질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최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아서 세종시 통째로 옮기자. 앞으로 민주당 이거 계속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일정 부분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뭐랄까 분석? 그것도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를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겁니다. 논란이 또 심해지겠죠. 그럼 부동산 대책 해결의 방법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를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이슈가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전략적으로 들어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도 이전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 중에 세종시로 내려가기로 계획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수도를 이전하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방안이 수도를 이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걸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통합당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해요. 그러면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 자체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려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부동산 대책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도 부동산 얘기입니다.